삼성전자가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3년 동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밀려 HBM 3등이라는 굴욕을 견디던 삼성이 설 연휴 직후 6세대 HBM4를 세계 최초로 출하하며 엔비디아 공급망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동안 엔비디아는 같은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을 유독 챙겨왔어요. 삼성은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 고전해왔지만 이번 6세대 전쟁에서는 과거의 인연 따위는 상관없는 철저한 성능 위주의 대결이 펼쳐졌죠. 차세대 AI 칩 베라루빈을 준비하던 엔비디아는 이번에도 마이크론에 먼저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마이크론이 요구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맞추지 못해 탈락하면서 젠슨 황 회장은 오랜 유대감을 뒤로하고 즉각 삼성을 파트너로 낙점했습니다. 이번 HBM4는 이전 세대와는 차원이 달라요. 데이터 고속도로를 기존보다 훨씬 넓히고 속도를 초당 11기가비트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마이크론이 이 장벽에 막혀 점유율 0%라는 성적표를 받는 동안 삼성은 이를 가볍게 통과해버렸죠. 삼성은 리스크를 안고 업계 최선단인 6세대 원시 D램을 적용하는 승부수를 던졌어요. 5세대 기술에 머물며 안정만 찾던 경쟁사들과 달리 한 발 앞선 공정으로 압도적인 성능을 뽑아내며 엔비디아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진 거예요. 이로써 시장은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3등으로 밀려나 전전긍긍하던 삼성은 이제 SK하이닉스와 함께 시장을 양분하는 거대 2강 체제를 구축했어요. 미국 기업 마이크론이 안방 버프를 받고도 끼어들 틈이 사라진 셈이죠. 이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공급량은 삼성 30%, 하이닉스 70% 비중으로 채워질 전망이에요. 3위 마이크론이 완전히 도태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두 거인이 전 세계 AI 메모리 시장을 통째로 쥐락펴락하는 구도가 완성된 거예요. 특히 삼성의 원스톱 솔루션은 젠슨 황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어요. 설계부터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한 집에서 다 끝낼 수 있는 삼성의 통합 역량은 여러 업체를 거쳐야 하는 마이크론과는 효율성 면에서 비교조차 안 되거든요. 대만 조립 라인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물류 없이 삼성 내부에서 모든 공정이 끝납니다. 엔비디아로선 성능과 속도를 모두 잡은 최적의 파트너를 찾은 것이고 마이크론과의 오랜 관계도 이 실질적인 이익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마이크론은 현재 비상이 걸렸어요. 자국 내 공장을 짓고 물량 공세를 준비 중이지만 당장 가장 중요한 HBM4 핵심 공급망에서 제외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독주를 지켜봐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삼성도 마냥 웃을 수는 없어요. 뒤에서는 중국의 추격이 매섭거든요. 중국 YMTC는 낸드 플래시 기술에서 이미 한국을 턱 밑까지 따라왔고 400단 이상의 적층 기술에서는 오히려 삼성보다 앞선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D램 분야의 중국 CXMT 역시 기술 격차를 5년에서 2년으로 순식간에 좁혔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수입이 막히자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자체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중국은 올해 HBM3 양산을 시작하며 반도체 자립을 선언했습니다. 당장 엔비디아에 공급하진 못해도 중국 내 수요를 자체 해결하기 시작하면 엔비디아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던 삼성의 물량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당분간 삼성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유는 HBM4의 높은 기술 장벽 덕분이에요. 중국이나 마이크론이 따라오기 힘든 하이엔드 시장에서 최초 공급자 지위를 확보한 건 수익성을 극대화할 최고의 기회죠. 엔비디아는 가장 먼저 고성능 칩을 납품하는 파트너에게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해요. 삼성이 HBM4 시장 점유율을 30%만 확보해도 영업이익 단위가 달라지며 지난 3년간의 부진을 완벽하게 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설 연휴 직후 시작될 삼성의 HBM4 출하는 단순한 납품을 넘어 기술 주도권의 이동을 의미해요. 시장은 벌써 실력으로 증명한 삼성에 열광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삼성전자로 빠르게 유입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삼성을 택한 건 결국 성능 수율과 기술적 신뢰였습니다.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속도를 맞추지 못한 마이크론은 도태되었고 비즈니스는 냉정하게 실력 있는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제 업계의 시선은 삼성의 점유율이 어디까지 상승할지에 쏠려 있어요. 하이닉스가 지켜온 70%의 성벽을 삼성이 얼마나 무너뜨리고 대등한 2강 구도를 형성할지가 향후 반도체 시장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앞으로의 HBM 전쟁은 기술적 한계를 누가 먼저 극복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삼성이 HBM4 E와 커스텀 AI 반도체 시장까지 선점한다면 과거의 부진을 딛고 다시 한번 삼성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셈이에요. 파트너십보다 실력을 우선한 엔비디아의 선택. 삼성전자는 과연 이 기회를 살려 완벽한 업계 1위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삼성의 이번 대역전극이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짬뽕 한 그릇 먹으려면 15,000원은 줘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온 건데요. 오늘 점심 한 끼에 지불한 금액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불과 8년 전만 해도 이 정도로 부담스럽지는 않았는데 점심값이 무려 58%나 폭등해 버렸어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외식은 사치라는 말이 나오고 편의점 도시락이 주식이 된 지 오래예요. 지갑을 열 때마다 손이 떨리는 이 현상을 런치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점심시간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구내식당으로 헤쳐 모이고 있어요. 저렴하고 푸짐한 급식이 최고의 복지가 된 셈인데 덕분에 단체급식 업체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중이에요. 밖에서 사 먹는 대신 안에서 해결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단순히 외식만 줄이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장 보는 것까지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외식과 식재료 구매가 동시에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극단적으로 다이어트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평소엔 이렇게 아끼다가도 한 번씩은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수십만 원짜리 파인다이닝 예약에는 광클을 마다하지 않아요. 이걸 바로 극과 극의 소비 패턴인 서바이벌 다이닝이라고 불러요. 최근 흑백 요리사 열풍이 불면서 유명 식당의 예약건이 암시장에서 40만 원에 거래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남들이 못 가본 곳을 가보고 싶은 욕구와 특별한 경험에 대한 갈망이 고물가 시대에도 폭발한 건데요. 가성비와 럭셔리라는 두 개의 세계가 우리 식탁 위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화려한 풍경 뒤에서 동네 식당 사장님들은 매일 밤 한숨을 쉬며 장부를 덮고 있어요. 손님은 줄어드는데 식재료비와 임대료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니까요. 이제는 문을 열고 장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기묘한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쓰는 게 이제는 공포 그 자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직원이 많아야 서비스가 좋다고 했지만 지금은 인건비가 경영을 위협하는 1순위 리스크예요. 외식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직원을 내보내고 사장님이 직접 주방과 홀을 뜨고 있어요.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월급 줄 돈을 생각하면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요즘 식당에 가면 사람 대신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이 우리를 먼저 반겨주곤 해요. 정겨운 서비스 대신 차가운 기계 소리가 식당을 채우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결국 사장님들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은 바로 영업시간을 대폭 줄여버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타임을 늘리거나 저녁 장사를 포기하면서 최대한 비용 지출을 막아보려는 전략인데요. 문을 열어두는 것보다 닫아두는 게 손해를 덜 보는 슬픈 현실이 반복되고 있어요. 매장 안에서의 식사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 이제는 반조리 식품이나 간편식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식당 음식을 밀키트로 만들어 온라인으로 팔거나 배달 위주로 체질을 바꾸는 중이에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식당의 본질까지 바꿔가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냉혹한 성적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생활 밀착형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가 창업한 지 3년도 못 버티고 폐업한다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간판을 달았던 가게들이 3년 뒤면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특히 호프집이나 간이주점 같은 곳들은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도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예요. 골목 상권의 생태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돼요. 5년 뒤까지 살아남는 가게는 10곳 중 4곳도 안 된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단순히 장사가 안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영업이라는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군가의 은퇴자금과 꿈이 담긴 식당들이 매일같이 셔터를 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의 위기를 단순히 손님이 없어서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건 비용이 수익을 압도해버리는 구조적인 문제, 즉 비용 과부하 상태에 빠진 거예요. 매출이 올라도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 사장님들의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돼요. 이제 외식산업은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강요받는 시점에 도달했어요. 인력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냉정한 정글이 된 거죠.
올해도 이런 구조조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어쩌면 우리가 알던 따뜻한 동네 식당의 모습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몰라요. 대신 기업형 식당이나 로봇이 운영하는 효율 중심의 공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겠죠. 식탁 위서 벌어지는 이 조용한 전쟁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더 깐깐해지고 자영업자들은 더 절박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정부의 대책도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차는 여전히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기만 해요.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경고음이 들려요. 여러분은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드셨고 그 대가로 얼마를 지불하셨나요? 짬뽕 한 그릇 가격에 담긴 이 거대한 경제의 비명을 우리는 단순히 물가 문제로만 치부해도 되는 걸까요? 식탁 위서 벌어지는 변화는 곧 우리 가게 경제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거울이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1인분에 2만 원 하는 김치찌개 시대가 오면 외식을 완전히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날엔 돈을 쓰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밥 한 공기도 안 먹는 시대라는데 쌀값은 오히려 20kg당 6만 원을 넘어서며 고공행진 중이죠.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경제상식이 왜 쌀 시장에서만 유독 통하지 않는지 지금 파헤쳐 볼게요. 쌀은 단순한 상품을 넘어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쌀값이 너무 떨어지면 농가 생계가 위협받고 너무 오르면 국민 장바구니가 힘들어지는 딜레마에 늘 빠져 있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쌀값 상승은 바로 이 균형추가 흔들리며 발생한 현상이에요. 당초 정부는 수학기가 되면 쌀값이 안정될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실제 작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고 가공식품용 쌀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 부족 신호가 시장에 먼저 퍼졌죠. 정부의 예측과 현장의 데이터 사이에 간극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여기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작동해요. 가격이 더 오를 거라 판단한 농가와 유통업체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관망세에 들어간 거죠. 정부가 쌀 10만 톤 격리 계획을 발표했다가 3개월 만에 철회한 것도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려는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준 셈이 됐어요. 사실 쌀 정책은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과도 맞물려 있어요. 농가 부채와 생산비 상승을 고려해야 하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를 늘리는 선택을 해왔죠. 소비는 줄어드는데 비축량은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어요. 정부가 비축미를 시장에 풀 때 신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물가를 잡기 위해 물량을 대거 방출하면 산지 가격이 급락해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방출 대신 대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건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고육지책이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신중함이 시장에는 정부가 가격 하락을 원치 않는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해요. 공급 물량이 충분치 않다고 느낀 유통업계는 재고 확보에 더 열을 올리게 되고 이는 다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현재 산지 쌀값은 한 가마에 23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이는 농가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이익 보전일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외식 물가 상승이라는 부담으로 다가와요. 쌀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쌀 소비 패턴의 변화도 주목해야 해요. 가공용 쌀 소비는 90만 톤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K푸드 열풍으로 떡과 즉석밥 수요는 늘어나는데 정작 쌀값이 불안정하니 관련 기업들은 원가 계산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에요. 결국 쌀값 문제는 단순한 수급 조절을 넘어 우리 사회가 쌀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시장 원리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개입해 적정 가격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죠. 최근 산지 가격 상승폭이 커지자 정부도 비축미 수요 조사에 착수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어요. 이번 조치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정한 물량을 공급하는 정교한 컨트롤이 요구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쌀 생산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해요. 단순히 밥용 쌀만 생산할 게 아니라 수요가 늘고 있는 가공용 쌀이나 고부가가치 기능성 쌀로 장목 전환을 유도해 자연스러운 수급 조절이 이뤄지도록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온 농업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농촌의 고령화와 생산 기반 유지를 고려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급격한 변화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쌀값 파동은 매년 반복되는 연례 행사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마주하는 6만 원대 쌀값표 안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 농가의 생존권, 정부의 물가 고민,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모두 녹아 있어요. 쌀 한 톨에 담긴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쌀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유통 단계의 혁신도 필요해요. 산지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비용을 절감한다면 농민도 웃고 소비자도 만족하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부의 이번 비축미 공급 결정이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농가들이 보관 중인 물량을 시장에 풀기 시작한다면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겠지만 반대로 공급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상승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쌀 정책은 정답이 없는 고차 방정식과 같아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가격이란 존재하기 어렵죠. 다만 중요한 건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과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쌀값이 안정되어야 외식 물가도 서민 경제도 숨통이 트입니다. 정부의 이번 주 대응이 쌀 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어요. 정책의 세밀한 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쌀이 남아돈다는 소식과 쌀값이 올랐다는 소식이 공존하는 아이러니. 이는 우리 농업이 처한 구조적 한계와 변화하는 시대상이 충돌하며 생기는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지속 가능한 쌀 산업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디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비자의 장바구니인가요? 아니면 농가의 생존권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 팔아서 벌어온 금쪽 같은 달러가 해외로 다 새나가고 있어요. 무려 14조 원이라는 역대급 관광 적자가 발생하며 우리 경제에 비상벨이 울린 상태예요. 단순히 여행 많이 가는 수준을 넘어 국가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라 오늘 제대로 짚어볼게요. 요즘 공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030 젊은 세대들은 이미 국내보다 해외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어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이하 10명 중 5명은 무조건 해외여행이 최고라고 답할 정도예요. 반면 우리 부모님 세대인 5060이 그나마 국내 관광을 버텨주고 있는 위태로운 구조고요. 문제는 이들이 국내 여행을 대하는 태도가 해외와는 180도 다르다는 점에 있어요. 해외여행에는 200만 원도 기꺼이 쓰면서 국내 여행은 그 4분의 1인 50만 원만 써도 아깝다고 느껴요. 국내 여행은 그냥 시간 때우기용이나 가성비 휴식 정도로만 여기는 게 현실이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 땅 여행을 홀대하게 된 걸까 분석해보니 가격 대비 가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관광지 물가는 비싼데 정작 잘 곳이나 먹을거리는 돈값을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죠. 숙박비 69%가 비싸다고 느낄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어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는 지금 여행 세금 징수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항공권은 싸진 것 같은데 막상 결제하려고 보면 각종 세금이 붙어서 지갑이 탈탈 털리고요. 이걸 요즘 유행어로 텍스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여행 비용이 물가처럼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출국세를 1,000엔에서 3,000엔으로 3배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관광 인프라를 다지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환경보전세라는 명목으로 우리 돈 약 8만 원이 넘는 거금을 입국자에게 받고 있죠. 여행을 이제 공공재로 보고 관리 비용을 방문객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추세예요. 유럽도 예외가 아니라서 2026년부터는 무비자 국가라도 전자여행 허가 수수료를 내야만 해요. 베네치아 같은 유명 도시는 아예 도시 입장료까지 받으며 관광객 숫자를 조절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여행을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며 막대한 재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정부는 작년에 출국 납부금을 3,000원 깎아주며 거꾸로 가는 선택을 했어요. 국민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였지만 사실 여행객 입장에선 커피 한 잔 값이라 인하 효과도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이 3,000원 인하 때문에 관광산업을 키울 재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연간 1,300억 원이나 사라졌어요. 이 돈은 지역 축제를 만들고 노후 관광지를 고치는 데 쓰여야 할 핵심적인 젖줄이었거든요. 결국 생태계만 흔드는 포퓰리즘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 지역 관광 사업은 줄줄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있고 중소여행사들도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우리 관광 산업이 체질을 바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3,000원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4조 적자를 막을 투자가 절실한데 말이죠. 이제 우리 관광도 화장술 같은 홍보 영성에서 벗어나 진짜 알맹이를 채워야 할 때예요.
MZ세대가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단순히 비싸서가 아니라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 때문이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자랑할 만한 독특한 로컬 스토리와 테마가 없으면 경쟁이 안 돼요. 전문자들은 국내 여행을 기능적 소비에서 경험적 투자로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아요. 폐공장을 힙한 문화공간으로 바꾸거나 지역의 맛과 멋을 프리미엄급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단순히 싼 맛에 가는 곳이 아니라 꼭 가보고 싶은 열망의 대상이 되어야 해요. 실제로 성공한 해외 사례들을 보면 지역 고유의 문화를 세련되게 엮어낸 컨텐츠가 핵심이었어요. 우리도 충분히 잠재력 있는 지역 자산이 많은데 이걸 꿰어 보배로 만들 기획력이 부족했죠.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규제를 과감히 푸는 것도 시급한 과제예요. 관광적자 14조 원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이 좋은 경험엔 돈을 쓸 준비가 됐다는 신호예요. 해외여행 갈 돈의 반만이라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면 내수 경제는 순식간에 살아날 수 있거든요. 산업 전체의 체질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에요. 이를 위해선 출국 납부금 현실화 논의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국제 추세에 맞춰 기금을 확보하고 그 돈을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대로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공정가격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바가지 요금에 대한 신뢰도 회복해야 하고요. 단순히 애국심에 호소해서 국내 여행가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셔야 해요. 소비자들은 냉정하고 더 가치 있는 곳으로 지갑을 열기 마련이니까요. 우리가 해외에서 느끼는 그 설렘을 국내 여행지에서도 느낄 수 있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인프라를 깔고 민간은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5060 세대의 수요가 끝나는 순간 국내 관광시장은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14조 적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몰라요. 2026년은 전 세계가 여행 유료화를 선언한 만큼 해외여행 비용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이 틈을 타서 우리가 매력적인 대체제를 내놓으면 승산은 충분히 있어요. 한국 여행이 더 힙하다는 말이 젊은 층 사이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죠. 국부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관광 산업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반도체 팔아본 돈을 해외 공항에 세금으로 뿌리고 오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우리 관광의 체질 개선,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가지 요금만 없으면 국내 여행 갈 텐데 인가요? 아니면 돈을 더 주더라도 해외의 이색적인 분위기가 좋다는 건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뺨치는 글로벌 기업들이 무려 1,000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빚내서 AI에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업이 돈을 벌고 주가가 오를수록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의 지갑은 점점 더 가벼워질 거래요. 경제가 성장하는데 내 월급만 제자리인 이 소름 돋는 상황, 도대체 왜 벌어지는 걸까요? 과거에는 경제가 좋아지면 기업이 사람을 더 뽑고 월급도 올려주는 게 당연한 상식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어요. 1985년 당시 세계 최고였던 IBM은 직원이 40만 명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엔비디아는 그때보다 20배나 가치 있는 기업인데 직원은 딱 10% 수준밖에 안 돼요. 기업 가치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데 고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시작된 거예요.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만 봐도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43%나 급등했거든요. 그런데 직원 수는 거의 그대로예요. 돈은 기계와 알고리즘이 벌어다 주니까 굳이 사람을 더 뽑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팬데믹 이후 기업들의 이윤은 43%나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은 고작 3% 오르는데 그쳤어요. 기업이 번 돈의 대부분이 일한 사람의 주머니가 아니라 주주와 자본가의 금고로 곧장 직행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자본과 노동 중 어느 쪽이 더 빨리 돈을 불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숫자가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미국 전체 소득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비중은 40년 전 58%에서 지금 51%까지 떨어졌거든요. 반대로 기업이 챙기는 이윤 비중은 7%에서 11%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앞다투어 미친 투자를 감행하고 있어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올해에만 쏟아붓는 돈이 6,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해요. 이건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거의 사활을 건 전쟁 수준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막대한 자금의 상당수가 자기 돈이 아니라 빚이라는 점이에요. 구글은 심지어 100년 만기 채권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니까요. 100년 뒤면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없을 텐데 기업은 그때까지 빚을 갚겠다고 호언장담하며 AI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비투를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AI라는 자본을 먼저 선점하는 쪽이 미래의 모든 노동력을 대체하고 부를 독식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공장이나 기계가 아니라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가장 강력한 돈 복사기가 되는 세상이에요. 엔비디아를 한번 보세요. 이 회사는 칩을 설계만 할 뿐 직접 만들지는 않잖아요. 과거의 공장 중심 경제와는 차원이 달라요. 무형의 지식과 소프트웨어가 자본이 되는 순간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노동자들의 협상력은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사무직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AI는 육체 노동보다 오히려 화이트 칼라의 업무를 더 빠르게 집어삼키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조업 로봇이 블루 칼라를 대체했다면 이제는 생성형 AI가 고연봉 전문직의 영역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AI가 특정 직업을 없애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노동력 자체를 광범위하게 대체할 거라고 경고해요. 기업 입장에선 복리 후생 챙겨줘야 하고 파업도 하는 사람보다 24시간 불평 없이 일하는 AI 자본을 돌리는 게 훨씬 남는 장사니까요. 결국 부의 축이 노동에서 자본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시간이겠지만 오직 노동소득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겨울이 오고 있는 셈이죠. 현재 미국 가계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주가가 10% 오르면 그 수익이 연봉 18% 오른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낸다고 해요. 일해서 버는 돈보다 주식 계좌 불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 이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재테크와 미장에 열광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본 소득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신호가 하나 감지됐어요.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 때 AI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루 만에 10%가 빠지기도 했어요. 시장이 이제 돈 쏟아붓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수익은 언제나 라고 묻기 시작한 거죠.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AI가 실질적인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가에선 이게 거대한 빚잔치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요. 100년 만기 채권까지 발행하며 끌어다 쓴 돈이 거품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하지만 기업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여기서 속도를 늦췄다간 경쟁사에게 AI 주도권을 빼앗기고 영원히 도태될 테니까요.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도 눈물겨운 B2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AI 경제의 민낯이에요.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론 부자가 되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힘든 세상이 왔어요. 이제는 내 노동력 외에 나를 대신해 돈을 벌어다줄 자본의 편에 서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만 해요.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편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빈부격차만 더 키우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상위 1%의 자본가와 주주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부를 쌓고 있지만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AI와 일자리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니까요. 결국 앞으로의 경제는 누가 더 똑똑한 AI 자본을 소유하느냐의 싸움이 될 거예요. 자본이 자본을 불리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를 압도하는 세상. 여러분은 이 거대한 부의 이동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만약 여러분의 일자리가 내일부터 당장 AI로 대체된다면 여러분을 먹여 살릴 자본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62만 원을 보내려던 직원의 손가락 한 번에 비트코인 62만 개, 시가 62조 원이 잘못 뿌려지는 영화 같은 사고가 터졌어요. 빗썸은 부랴부랴 회수에 나섰지만 이미 130억 원어치는 주인이 바뀌어버린 상태인데요. 과연 빗썸은 이 돈을 끝까지 추적해서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직원이 숫자 뒤에 원 대신 비트코인을 입력하는 순간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코인이 시스템에 찍혔어요. 여러분의 계좌에 갑자기 수천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들어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대부분은 회수됐지만 이미 현금으로 바꿔서 챙긴 130억 원이 문제입니다. 빗썸은 단 한 푼도 포기 못한다며 환수되지 않은 130억 원을 되찾기 위해 유례없는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이라 돌려주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이용자들이 내 지갑에 들어온 걸 내 마음대로 한 게 무슨 죄냐며 버티기 시작하면 싸움은 아주 진흙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코인을 받자마자 팔아치운 사람들은 지금 멘붕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받은 가격보다 코인 값이 올랐다면 내 돈을 더 보태서 비트코인을 사온 뒤 빗썸에 갚아야 하거든요. 공짜 돈인 줄 알고 썼다가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생긴 재앙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돈을 안 돌려주고 끝까지 버티면 감옥에 갈까요? 놀랍게도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은행 차고 송금은 돈을 쓰면 바로 횡령죄지만 코인은 아직 법적 화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2021년 판례를 보면 코인을 실수로 받은 사람이 써버려도 배임이나 횡령이 아니라고 판결했거든요. 코인은 위험이 따르는 자산이라 법이 똑같이 보호 안 해준다는 논리인데 여러분은 이 판결이 이해가 가시나요? 돈은 돈인데 코인은 예외라니 정말 묘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에요. 검찰이 이미 범죄 수익으로 얻은 코인을 몰수하고 있고 자산 가치를 인정하는 추세거든요.
세상이 변한 만큼 이번 기회에 대법원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요. 만약 판례가 바뀌어서 유령 주식 사태처럼 처벌된다면 버티던 사람들은 줄줄이 전과자가 될 거예요. 과거 삼성증권에서도 직원이 실수로 입고된 주식을 팔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빗썸 이용자들도 지금 합의냐 소송이냐의 기로에 서 있어요. 빗썸 입장에서도 자기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130억 원이라는 거금을 포기할 수도 없으니 1대1로 접촉하며 필사적으로 설득 중이죠. 버티다 소송까지 가면 패소는 물론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하니까요.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고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탄물이 끼얹어졌다는 거예요. 화폐처럼 쓸 수 있는 코인을 만들자고 논의 중인데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으니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혁신도 좋지만 내부 통제부터 똑바로 하라는 호통이 쏟아지고 있죠. 거래소들이 보안과 통제에 돈을 아끼다가 결국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 셈인데요.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면 금융 수준의 신뢰가 필수예요. 여러분은 만약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빼돌린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보세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강제 집행은 현실적으로 매우 험난한 과정이 될 거예요. 법의 테두리 밖에서 벌어지는 숨바꼭질이 시작된 거죠.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의 허술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뼈아픈 사례예요. 시스템 버튼 하나에 62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라면 과연 우리 자산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빗썸의 오랜 업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라 투자자들은 불안하기만 해요. 금융의 본질은 결국 신뢰인데 이번 사고로 그 신뢰의 기둥이 쩍 하고 갈라졌어요. 감독당국도 이번 사안에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죠. 디지털 자산 기본법 마련이 더 시급해진 이유도 바로 이런 무법지대 같은 상황 때문이에요.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어요. 130억 원을 챙긴 행운아들이 영웅이 될지 아니면 법의 심판을 받는 낙오자가 될지 말이죠. 판례가 바뀌느냐 마느냐에 따라 코인 시장의 법적 지위도 재정립될 거예요. 사실 빗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서든 이런 팻핑거 실수는 반복될 수 있거든요. 다만 사고 후 대응 방식과 시스템적인 방어 기제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가 인류와 삼류를 가르는 기준이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빗썸 사장이라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시겠어요?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손실을 안을지 아니면 끝까지 소송에서 본보기를 보여줄지 선택이 쉽지 않죠. 기업의 도덕성과 생존이 벌린 아주 예민한 싸움이 시작됐어요. 앞으로 코인 투자할 때 거래소의 규모만 볼 게 아니라 내부 통제 공시도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내 자산을 지켜줄 시스템이 얼마나 단단한지가 수익률보다 더 중요해진 시대니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말이죠. 이번 130억 원 방환 전쟁의 결말은 향후 모든 코인 관련 분쟁의 기준점이 될 거예요. 현물로 돌려줄지, 당시 시세로 줄지,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갈지 모든 과정이 녹음으로 남을겠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결국 법의 정의가 코인에도 적용되느냐예요. 자, 만약 여러분 통장에 실수로 100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바로 돌려주실 건가요? 아니면 일단 버텨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유통의 심장,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던 남대문 시장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단순히 손님이 줄어든 수준이 아니에요. 현장에 가보니 숫자와 풍경이 말해주는 위기감이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잠들지 않던 거인의 몰락, 그리고 생존을 위한 사투에 관한 기록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는 공실률 20%입니다. 그런데 이건 평균일 뿐이에요. 숭례복 같은 비인기 상가는 10곳 중 7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며칠 전 새벽 5시, 원래라면 전국 보따리 상들로 인산인해를 이뤄야 할 시간에 불을 밝힌 점포는 140곳 중 딱 4곳뿐이었다고 해요. 복도엔 손님 대신 상인들의 나직한 코 고는 소리만 들리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30년 전만 해도 이곳 1평 점포의 권리금이 서울 강남 아파트의 한 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남대문에서 못 구하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권리금은커녕 보증금이라도 챙겨서 나가고 싶어하는 상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1만 개가 넘던 점포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시장을 관리하던 인력도 88올림픽 시절의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이 위기의 배후에는 C커머스의 공습이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같은 중국발 저가 플랫폼들이 시장의 안방까지 치고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낡은 시설, 부족한 주차장,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장 꺼려하는 정찰제 미시행 문제까지 겹치면서 젊은 관광객들의 발길마저 끊긴 겁니다. 이제 상인들은 장사 접고 들어갑시다 라는 말과 함께 오후 3시면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명절 대목은 좀 다를까요?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설을 앞두고 무려 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풀었습니다. 돈을 이만큼 풀었으니 시장도 활기가 돌겠지 싶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입니다. 실제로 떡집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출이 조금 늘긴 했어도 웃을 수가 없대요. 쌀값이 1년 새 16%나 올랐거든요. 원가는 뛰는데 대형마트 온라인몰보다 10%나 비싼 가격표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단골들 눈치 보느라 가격도 못 올리고 결국 상품권으로 겨우 고사만 면하고 있는 수준인 거죠. 게다가 요즘은 제사도 안 지내고 가족도 잘 안 모이다 보니 명절 대목이라는 단어 자체가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순 없겠죠. 최근에는 금융권이 이 전통시장의 인공호흡기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단순히 명절에 물건 좀 사주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은행은 남대문 시장에 아예 소상공인 센터를 차렸습니다. 창업부터 운영, 심지어 폐업 컨설팅까지 전문가들이 붙어서 돕고 있죠. 농협은행은 정산 시스템을 디지털로 바꿔주고 시장에서 결제하면 15%나 적립해주는 전용 카드까지 만들어서 젊은 층을 유입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매년 수백억 원어치의 시장 물품을 사들여 취약계층에 나누는 방식으로 시장의 매출을 직접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전통시장의 생존 전략 재설계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전통을 살리자 하는 호소만으로는 알리테무와 싸울 수 없다는 거죠.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자생력이 없으면 1만 개의 점포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던 거대한 상업 중심지, 남대문 시장. 부모 세대의 땀방울이 서린 이곳이 다시 24시간 불을 밝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멈춰선 시계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4분의 1이 순식간에 증발한다면 믿기시나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 GDP의 23%가 날아간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는데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니에요.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 70%가 10년 안에 진짜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점찍으며 경고장을 날렸거든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쟁 가능성을 점친 전문가는 절반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진핑 주석이 무력 통일 의지를 대놓고 드러내면서 2027년이나 2036년이 운명의 해가 될 거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오고 있죠. 돈 냄새에 가장 예민한 글로벌 투자자들과 전략가들이 왜 갑자기 대만을 주목하는지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사실 중국의 속내는 복잡한데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피크 차이나라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인구는 줄어들고 부동산 거품은 터지는데 경제 성장률은 예전만 못하니 시선을 돌릴 외부의 적이 필요한 상황이죠.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완성하기 위해 대만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핵폭탄급 사건이 될 거예요. 블룸버그는 이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무려 1경 5천조 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훨씬 더 끔찍한 파멸적 수준의 타격이 될 거라고 해요. 왜 하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 중 하나로 꼽혔을까요?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대만과 너무 가까운 데다 공급망 자체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대만 해협은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경제의 혈관인데 여기가 막히면 우리 수출길도 그대로 끊겨요.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역시 반도체인데 대만의 TSMC가 멈추는 순간 전 세계 IT 산업은 올스톱이에요. 엔비디아의 AI칩부터 애플의 아이폰까지 대만산 반도체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스마트 기기는 그저 고철덩어리가 되죠. 이 반도체 대란 하나로만 우리나라는 GDP의 15% 이상이 깎여나가는 직격탄을 맞게 될 거예요. 아이폰 판매량이 90% 급감한다는 예측은 정말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는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80%나 쪼그라들 수 있대요. 중국의 샤오미나 비보 같은 업체들도 부품을 못 구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하겠지만 반대로 우리 삼성전자에게는 묘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춘 삼성은 이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최후의 승자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물류 쪽으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데 해운사들의 타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 우리 HMM 같은 주요 선사들의 매출은 순식간에 30% 이상 폭락하며 바다 위 미아가 될 수 있어요. 배가 다니지 못하니 물건을 팔 수도 원자재를 들여올 수도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중국이 단순히 군사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경제 1위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문가들 중 반반 이상은 10년 뒤인 2036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죠. 돈의 힘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순간 대만을 향한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세질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이 손을 묶고 있을까요? 미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무기는 계속 퍼주며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바짝 추격해오자 미국은 군사력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70% 이상의 우위를 유지하려 애쓰고 난중이에요. 결국 10년 뒤의 세상은 미국과 중국이 동등한 경쟁자로 맞붙는 진검승부의 시대가 될 전망이에요. 기술 혁신과 외교적 영향력에서 누가 1위가 되느냐에 따라 대만 해협의 파고가 결정될 텐데 그 차이는 불과 2에서 5% 내외의 간발의 차이가 될 거라고 하네요. 이 팽팽한 균형이 깨지는 날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경제 질서는 끝이 날지도 몰라요. 중국은 대만을 직접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고립시키는 전략을 쓸 텐데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목소리를 지우고 경제적으로 압박할 거예요. 향후 2년에서 5년 사이가 그 골든타임인데 중국이 대만의 위상을 얼마나 약화시키느냐에 따라 침공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이 폭풍 전야의 정적을 아주 예민하게 관찰해야 해요. 일부에서는 중국의 성장이 이미 멈췄다는 피크 차이나론을 주장하며 미국 우세가 계속될 거라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회복력이 예상을 뛰어넘고 중국은 인구 절벽과 저생산 늪에 빠져 영원히 미국을 못 따라잡을 거라는 분석이죠. 군사 전문가들의 73%도 2036년 여전히 최강자는 미국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쟁의 공포는 경제 지표보다 훨씬 실질적이라서 전문가 40% 이상이 10년 내에 세계대전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 전쟁의 시작점은 러시아도 중동도 아닌 바로 우리 옆 동네인 대만이나 남중국해가 될 확률이 가장 높대요. 만약 대만에서 총성이 울린다면 그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핵심 광물 공급이 끊기면서 전기차나 배터리 가격이 폭등할 거예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히토류 같은 자원이 전쟁 무기가 된다면 우리 핵심 산업인 배터리는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이건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인프라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해요. 물론 블룸버그는 전쟁 발생 가능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며 우리를 조금은 안심시키려 해요. 중국도 전쟁이 가져올 경제적 자멸을 잘 알고 있고 무력이 아니어도 대만을 괴롭힐 수단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낮은 확률이 0%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예요. 중국은 2027년 공산당 대회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국민들의 결집을 위해 대담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은 내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침공하는 선택을 자주 해왔으니까요. 시진핑의 장기 집권 욕심이 전 세계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이 시나리오에 대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리스크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반도체 라인을 미국이나 유럽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결국 이 대만 리스크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 중 하나죠. 하지만 대만의 TSMC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아직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는 게 비극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길어 보이지만 경제 지형이 바뀌기엔 충분히 짧은 시간인데 우린 지금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어요.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느냐 마느냐의 논쟁보다 대만 해협의 평화가 유지되느냐가 우리에겐 훨씬 중요해요. 1경원이 넘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전쟁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우방으로서 역할을 다하면서도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과 공급망을 놓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실패하는 순간 우리 경제의 23%는 정말로 지도에서 지워질지도 몰라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5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최악인 전쟁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가난과 고통을 선물할 거예요.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지고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껏 누려온 번영의 기초가 얼마나 취약한 지정학적 기반 위에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의 추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히 1위가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규칙 자체가 중국식으로 재편되는 걸 의미해요. 자유무역보다 국가 이익이 우선시되는 세상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화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기술 혁신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무서운데 인공지능 자본 지출이 전쟁으로 급감하면 미래 산업도 멈춰버려요. 전 세계가 AI로 풍요를 꿈꾸는 사이 대만 해협의 긴장은 그 모든 꿈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예요. 기술의 발전보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을 꽃피울 수 있는 평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50세 이상의 서구권 남성 전문가들이 줄을 이뤘다는 점도 흥미로워요. 그들이 보는 시각은 냉정하고 보수적이지만 그만큼 현실적인 국제정치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느끼는 10년 내 침공의 공포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결론인 셈이죠.
중국의 고립작전이 시작되면 대만은 국제기구에서 축출되고 경제적 교류도 차단될 텐데 이때 우리 기업들의 선택이 중요해요. 대만과 거래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눈치를 보며 손을 떨 것인가의 문제는 곧 생존의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플랜 B를 세워두지 않으면 우린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돼요. 멜라니 하트 고모는 중국의 강점과 야망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미국이 앞서 있다고 방심하는 순간 중국은 그 틈을 파고들어 판을 뒤흔들 준비가 돼 있거든요. 10년 뒤의 지도가 지금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대비의 시작이에요. 전쟁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GDP 감소율이 중국 11%나 미국 6.6%보다 월등히 높은 23%라는 점은 정말 뼈아픈 수치예요. 우리는 전쟁 당사국보다 더 큰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하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는 셈이니까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왜 시급한지 이보다 더 명확한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급 차질 속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은 우리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주기도 해요.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쟁의 파도 속에서도 국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전체 경제가 23%나 무너지는 상황에선 제한적인 위로일 뿐이에요. 결국 평화를 유지하는 힘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서 나오는데 중국도 대만을 치면 자국 경제가 박살난다는 걸 알아요. 11%의 GDP 감소는 중국 공산당 정권 유지에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테니까 그들도 쉽게 방아쇠를 당기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독재자의 결단은 때론 이성적인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게 공포죠. 대만 해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상원들이 오가며 세계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있어요.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거대한 군사적 긴장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활화산과 같네요. 10년 뒤에 우리가 지금의 이 경고를 괜한 걱정이었다고 웃으며 회상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에요. 글로벌 싱크탱크와 언론들이 쏟아내는 이 불길한 예보들은 우리에게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확보하고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서두르며 외교적 중재 역량을 키워야 해요. 10년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23%의 손실은 숫자로만 남을 수도 있어요. 전 세계 전문가들의 눈이 대만으로 향하는 건 그곳이 21세기 패권 전쟁의 정점이기 때문이에요. 미국과 중국 중 누가 진짜 1위가 되느냐에 결탑하는 대만 해협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우린 그 거인들의 싸움터 바로 옆에서 우리만의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 운명적인 위치에 놓여 있어요. 만약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미국을 도와 참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철저히 중립을 지키며 경제적 실리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 미래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헬스장 사장님들이 역대급 비상사태에 빠졌어요. 새해면 발 디딜 틈 없던 헬스장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1월 폐업수만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힘들게 새질하느니 차라리 돈 써서 이건 맞겠다는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에요. 주인공은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든 비만 치료제 위구비와 마운자로예요. 예전에는 살 빼려면 무조건 헬스장 끊고 땀 흘리는 게 국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사 한 방으로 포만감을 느끼며 편하게 살을 빼는 시대가 온 거죠. 한 직장인은 올해 헬스장 등록 대신 병원을 찾았대요. 1년 회원권에 PT 비용까지 합치면 수백만 원인데 그 돈이면 차라리 치료제를 처방받는 게 가성비 면에서 훨씬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사는 셈이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에서 문을 닫은 헬스장만 무려 70곳이 넘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폐업한 곳도 550곳을 넘기며 코로나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는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10년 넘게 현정을 지킨 베테랑 트레이너들도 이번 1월은 충격적이라고 말해요. 신규 회원 문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적은 처음이라며 결국 매장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고육체까지 쓰는 곳이 늘고 있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고 시장에는 헬스 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폐업하는 헬스장에서 나온 러닝머신과 아령들이 창고에 가득 쌓여서 이제는 보관할 공간조차 부족해 해외로 수출까지 보내는 실정이라네요. 그런데 헬스장의 위기는 비단 약 때문만은 아니에요.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불고 있는 러닝 열풍도 한몫하고 있거든요. 답답한 실내에서 혼자 쇠질하는 대신 팍 트인 야외에서 함께 뛰는 문화를 더 선호하게 된 거죠. 여기에 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한 공급 과잉까지 겹쳤어요. 서울의 한 자치구에만 스포츠 클럽이 700개가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이제는 옆집보다 싸게 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은 헬스장 고를 때 가격이 제일 중요하신가요? 지금 도심권 헬스장들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아예 연간 1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거나 아니면 30만 원대까지 가격을 낮춰서 박리담회로 버티는 식이죠. 소비자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어요. 갑자기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는 헬스장들 때문에 환불을 못 받는 피해 사례가 매년 늘고 있거든요. 헬스장 회원권이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주사만 맞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이 헬스장 갈 때라고 입을 모아요. 약만 믿고 운동을 안 하면 우리 몸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비만 치료제의 원리는 먹는 양을 줄이는 건데 이때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소중한 근육도 같이 녹아내려요. 근육이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약을 끊는 순간 지옥 같은 요요 현상이 찾아오게 되죠. 실제로 운동 없이 체중만 감량했다가 다시 원래 몸무게로 돌아온 사례가 적지 않아요. 근육이 없으니 체력은 바닥나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해버린 거예요. 약은 훌륭한 도구일 뿐 정답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일까요? 최근 똑똑한 헬스장들은 생존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기구만 빌려주는 공간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를 이용하는 회원들을 위한 근육 보존 프로그램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헬스장은 살 빼는 곳에서 건강한 몸을 디자인하는 곳으로 진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유튜브나 앱으로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족들이 늘어난 만큼 헬스장만의 확실한 매력이 없다면 외면받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헬스장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최근에 기구가 낡아 보이거나 관리가 소홀해진 느낌이 든다면 그건 그 헬스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업계의 대격변이 시작된 거죠. 결론적으로 비만 치료제의 등장은 헬스업계의 독이 될 수도 혹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약으로 체중을 줄인 사람들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다시 헬스장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정말로 헬스장이 과거의 유물처럼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올까요? 이미 시장은 되는 곳만 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더 효율적이고 똑똑한 관리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비싼 돈 들여 주사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신발끈을 묶고 헬스장으로 향할 것인가?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확실한 건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한 달 수십만 원의 비만 주사와 1년 헬스장 회원권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지만 청년들의 삶은 강제 투자와 절망적 포기로 완전히 두동강 났어요. 누군가는 벼락거지가 될까봐 빚을 내서 주식창에 매달리고 다른 누군가는 당장 달걀 한 판 살 돈이 없어 주식은 꿈도 못 꾸고 있거든요. 화려한 지수 상승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잔혹한 진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주식 거래 계좌가 1억 개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연일 도배되고 있어요. 정부는 주식시장을 부동산을 대체할 자산 형성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죠. 하지만 이 축제에 초대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코스피 5000은 그저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에요. 취준생에게는 코스피 지수보다 한 판에 8,000원 하는 달걀 가격과 비싼 채소값이 훨씬 더 생생한 공포로 다가와요. 5년 동안 계약직을 전전하며 학자금 내출을 갚고 나면 주식에 넣을 단돈 1만 원조차 남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생활비 아끼려 빈티지 션을 뒤지는 그에게 주식 투자는 사치에 가까운 먼 이야기예요. 하루 12시간 넘게 물류센터에서 가구를 배송하고 조립하는 한 30대 노동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몸이 부서지라 일하고 퇴근하면 밤 9시인데 언제 재무제표를 공부하고 주식창을 들여다볼 여유가 있겠어요. 노동소득만으로는 풍족한 삶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시간과 자본이 없어 상승장에서 소외되고 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해 쉬었음 상태로 분류된 청년이 무려 71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비축해둔 돈이 없으니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리면 당장 내일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불안감이 이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주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망했을 때의 리스크를 감당할 안전망이 없어 포기당한 셈이에요. 반대로 주식에 뛰어든 청년들은 포모, 즉 나만 뒤처질 수 모른다는 공포에 쫓기듯 자금을 밀어넣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한 채 사려면 월급을 14달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다는 통계 앞에 절망했기 때문이죠. 주식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아예 없다는 생각에 적금까지 깨고 온 거예요. 한 5년차 직장인처럼 안정적인 적금 대신 주식으로 눈을 돌려 수익을 맛본 이들도 분명 존재해요. 삼성전자가 14만 원을 돌파하면서 일해서 버는 것보다 주식으로 버는 게 더 많다는 씁쓸한 깨달음을 얻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수익조차 미래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해주지는 못한다는 게 청년들의 공통된 목소리예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좋지만 정작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어디로 갔느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20년째 커트 가격을 10,000원으로 유지하며 공단 직원들을 맞이하는 미용사님에게도 이번 불경기는 가혹하기만 해요. 서민들의 실물 경기는 꽁꽁 얼어붙었는데 주식판만 뜨거운 이 기묘한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역 경기는 수도권보다 훨씬 더 심각해서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에요.
대학생 D씨는 경력직만 뽑는 편의점 면접조차 보기 힘든데 주식사라며 등 떠미는 사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소소한 행복을 즐길 비용까지 주식에 다 박아야 노후가 보장된다는 논리가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일부 청년들은 주식 투자가 강요되는 환경이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이라고 비판해요. 주거, 의료, 양육 같은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개인이 위험천만한 투자판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죠. 국가가 저축한 사람들의 자산 가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불신이 위험자산 투자를 강제하고 있어요. 심지어 두 다이 쫀득 쿠키 먹을 돈으로 주식 사라며 개인의 기호를 비난하는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10,000원도 안 되는 소소한 디저트의 행복마저 포기하고 자본에 충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일까요? 청년들은 재테크를 안 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 무기 관련주를 사야 한다는 식의 숫자만 남은 투자 방식에 회의감을 느끼는 청년들도 늘고 있어요. 기업의 이윤 뒤에 숨겨진 노동자 착취나 비윤리적인 행태를 주가 상승이라는 이유로 눈감아줘야 하는 상황이 불편한 거죠. 자본의 편에 서서 파업 노동자를 비난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해요. 2020년 주식 붐 당시 신규 투자자 3명 중 2명이 손실을 받고 그중 반 이상이 2030 세대였다는 점을 잊어선 안 돼요. 과잉 확신과 대박 심리로 뛰어들었다가 소중한 종잣돈을 날린 청년들에게 코스피 5천은 상처뿐인 훈장일 수 있어요. 자산 규모가 클수록 수익률이 높은 구조에서 개미들은 언제나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죠. 정부는 금투세 폐지 등 주식시장 부양책에만 집중할 뿐 자산 불평등 해소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많아요. 여윳돈이 없는 청년들에게 주식은 삶을 저당 잡힌 도박이 되기 쉬운데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셈이죠. 노동의 가치가 AI와 기술에 밀려 줄어드는 시대에 사회 서비스 분배에 대한 고민이 시급해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좋지만 정작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어디로 갔느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 5천이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그 이면에서 소외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누가 직시하고 있는지 물어야 해요. 주거나 교육, 돌봄 같은 기본권이 투자의 결과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시스템이 되었다면 청년들이 이토록 주식에 매달렸을까요? 불안을 동력 삼아 굴러가는 투자 열풍은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노동소득만으로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간절한 시점이에요. 50P 시대의 두 일면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와 같아요. 수익에 환호하는 전광판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떨구는 청년들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거든요. 자본의 잔치가 끝난 뒤에 남겨질 청년들의 부채와 상실감을 우리 사회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공부하면 돈 벌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개미가 대자본을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한 청년의 말은 무겁게 다가와요. 정보와 시간, 자본에서 밀리는 청년들에게 주식시장은 공정한 운동장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절벽 끝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네요. 결국 코스피 5천은 단순한 경제지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를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어요. 숫자 뒤에 숨겨진 청춘들의 눈물과 포기를 외면한 채 달려가는 성장이 과연 건강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자산의 가치만큼이나 인간의 구체적인 삶을 귀하게 여기는 논의가 필요해요. 여러분, 코스피 5천 시대 정말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혹시 사다리를 놓칠까봐 혹은 사다리 근처에도 못 가서 불안에 떨고 계신 건 아닌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